3시간 가까운 만찬, 역대 대통령 당선인 만남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51분이 걸렸는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한 어제 분위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당선인께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꼭 성공하시길 빈다.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건강하시길 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갈등, 현안, 신구 갈등 이런 표현이 워낙 많았었는데 그 물밑 조율을 직접 해왔던 입장에서 오늘의 그 회동 자리를 좀 평가하신다면 일단 두 분이 서로 너무 존중하시는 느낌이었고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떤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찾아보실 만큼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어떤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장제원 실장이 어제 회동 끝나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거죠? 그렇습니다. 장제원 실장 표정을 보면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나빴다고 전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기애애했다, 허심탄회했다 이 표현으로 어제의 회동을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불편해 보였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여민관에서 만나셨을 때 상당히 두 분이 녹지원을 쭉 걸어가시면서 좀 한 2, 3m 정도 떨어져서 걸어가시면서 저기가 무슨 꽃이죠? 예. 라든지 저쪽 너머는 헬기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좀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색 표정이 좀 굳어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도 조율됐거나 합의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덕담하고 인사하고 서로 건강 챙기시라라는 그런 수준의 회담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엔 좀 어색한 표정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술도 한잔하면서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태근 의원 와인을 했다고 그래요. 예. 와인보다는 뭐 다른 게 좀 더 분위기를 좋게 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제가 한데. 듣기로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소주류를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주로 섞어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아마 적절하게 뭐 도수도 있고 부드러운 거가 와인이잖아요. 또 고기에 맞는 거고. 어제 일단 국민적인 불안감들을 해소한 거에는 성공했다. 그런데 2시간 반 동안의 만남인데 뭔가 그렇게 썩 개운하다 이런 예. 느낌들을 못 받는 것들은 좀 안타깝고요. 배석하신 지금 어제 이제 그 장제원 대변인이 그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걸 저도 봤는데 네. 조금 잘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2시간 반 동안 얘기 나누면서 이제 뭐 이렇게 견해가 일치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견해가 일치했다 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잘 포장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어제 발표할 때 보니까는 별로 메모해온 내용이 없고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전 문제가 그나마 이제 의견들을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조만간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매듭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서 아마 얘기가 나왔어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얘기가 정리된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전재수 의원 보시기에 어제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뭐 정말 뭐 합의하고 이러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면 얘기는 아예 안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뭐 밖으로는 하지 말자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마 장제원 비서실장이 언론에 이제 브리핑한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3시간 가까이 이제 회동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예. 아마 추후에 취재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배석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의전과 관련해서 배석자가 있다는 것은 특히 의제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석자가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추가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 예.
주로 이제 배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는 아닐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예. 통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문석 이사장 대선 끝나고 처음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예. 한 3시간 걸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통령과 당선인이 별도로 뭐 장소로 옮겨서 얘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양문석 이사장이 비서실장이다라고 네. 하면 어느 정도 딱 시간을 봐가지고 장제훈 실장하고 눈짓을 싹 해서 우리는 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비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의전이 그렇게 허락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핵심적인 4개의 사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 여가부 등과 여가부 통일부와 같은 예. 정부 조직법 관련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예. 문제 이런 핵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정도만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추경 정도가 약간의 가능성들을 비추는 것, 즉 내용이 없었다. 드러난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게 예.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회동 자체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쟁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선자 지지자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만 보고 판단하고 국민만 보고 가는 이러한 형태의 자리였을 거다. 예. 이 정도 예측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또 MB 사면 문제였는데,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유영민 비서실장이 먼저 얘기를 싹 꺼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산 이전 관련해서 말씀도 나누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청와대 예비비 협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원론적인 수준의 협조를 언급하는 걸로 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 또 협조 의사도 피력해 주신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대통령 취임 전에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어제 회동 결과에 따라서 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용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단해서 혹은 먼저 앞서 나가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실무 협의의 조율 결과에 따라서 추후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 당장 오늘 이제 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를 상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제 윤한홍 의원, 지금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고 있죠.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죠.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렇게 예비비 상정해주면 5월 10일 이전에 이전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빠듯하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 윤석열 당선인의 큰 업적으로 남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5월 10일을 못 마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용산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저는 예비비 승인을 좀 빨리 하는 것, 더더군다나 어차피 이제 지출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일반 예비비가 한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안 된 것은 아쉽습니다만 목요일이든지 아니면 다음 주라든지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급적 용산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통이동에서 뭐 서초동 출퇴근한다. 서초동에서 송이동으로 예.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청와대 관저를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옆에 지금 안가가 두 채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단층으로 된 양옥집도 있고 한옥집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테니스장도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 추진력 있게 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것 그것도 같은데. 국가 기밀이겠죠. 국가 기밀. 구체적인 장소는 기밀이겠죠. 청와대 안가들은 아마 다들 이용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서 막걸리 많이 드셨다고 들었어요. 청와대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옆에 있으면 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예. 예. 그렇죠. 사실 통이동에서 집무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예,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모들이 좀 잘 윤석열 당선인을 좀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더 설득하면 저는 받아들이실 거라고 봐요. 예. 전재수 의원, 일단 어제 분위기상으로는 뭐 대통령도 안보 공백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꼭 옮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받아들이는 분위기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강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공약도 했었고 결국은 이제 국민 불편이라든지 경호의 문제라든지 또 과도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를 나가지를 못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옮기더라도 국민적 동의 절차,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절차, 예.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청와대라는 곳이 국가의 상징이자 국가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국방부 합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보 군사 컨트롤 타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와대 집무실을 한번 옮기게 되면 우리가 30년을 쓰게 될지 50년을 쓰게 될지 100년 이상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국무회의의 예비비를 바로 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사하는데 496억이 든다 하는데 이 496억은 정확하게 산출이 된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재부는 예비비를 심사하는 중앙정부지 예비비를 산출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산출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비를 산출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는 심사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사를 하게 되면은 행자부나 아니면 국방부도 합참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자부와 국방부가 예비비를 산출해서 그다음에 기재부에 올려가지고 기재부 심사를 받아서 국무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비비가 승인이 되는 이런 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496억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아마 산출이 된 내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행자부, 그다음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국방부가 산출을 해서 기재부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가는 이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한번 옮기게 되면 적어도 100년지 대개는 아니래도 30년, 50년 장기적 안목을 보고서 국민들 동의 절차도 구하고 그다음에 이 안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한번 옮기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한 것이고 그런 큰 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큰 틀에서 동의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면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장제원 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의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떤 얘기를 꺼내실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실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표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소관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전직과 현직과 관련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특정하기는 지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사면 문제가 일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서로 불편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얘기를 꺼내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미리 사전에 좀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의원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이게 좀 거래하는 듯한 그러한 얘기를 좀 하셔서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하나의 거래 수단 아니야? 흥정 수단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하기는 임기 내에 사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양문석 이사장 혹시 실무 협의에서 사면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뭐 내용과 의제 자체가 사전에 합의 안 된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추측까지는 필요 없을 텐데 실제 사면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으면 대통령이 먼저 꺼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자가 먼저 사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본 논의의 흐름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이 이야기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자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나을 듯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석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마 이건 제 추측의 영역이에요. 추측의 영역인데 지금 26일 날 김부겸 총리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니까 빨리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김부겸 총리 같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당선인이 안 해도 총리로서 내가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충분히 이럴 수 있으면서 말을 풀어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어제 회동에서 그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뭐 국민적 여론에 이제 갈려 있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왕이면 당신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해주고 풀고 나가는 게 좋고 그래서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전직 대통령 다 자리를 같이 하면 그거로서 이제 사실은 앙금이야 다 없어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한 달락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총리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양문석 이사장.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이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면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의 핵심이긴 하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예를 들어서 하자 한 달 이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총리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출신 그 김부겸 총리가 과연 저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히 사면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민감한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른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아주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사과 없고 반성 없는 사면, 이 문제를 띄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정치인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고.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특별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문재인 대통령께 아마 별도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셨을 테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5월 8일이 아마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 특별 사면이 있을 텐데 이게 건너뛰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당선자 취임하고 난 뒤에 8.15 사면이 있기 때문에 기껏 뭐 한 10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하시고 자신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약 이행 차원에서도 당선자께서 직접 사면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순리겠다.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 전망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자 해지해 주세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사면해야 돼요. 라는 것보다는 국민적 여론이 좋지가 않고 김경수 지사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이른바 MB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사면에 적극적인 입장일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하겠습니다가 공약이었잖아요. 그 공약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는 거였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는 이거는 좀 시점이 빨랐거든요. 그것은 주위에 있는 장제원, 권성동, 이런 윤한홍, 김은혜 이런 분들이 MB 때 청와대에 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좀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나오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제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나 지금 뭐 그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언급하는 게 전혀 부적절한데 저희가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사면을 원하는 여론이 다수다라는 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원하는 것이 과반은 못 넘더라도 상당 정도 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과반이 아니니까 이게 다수의 의견이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미 사면권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처벌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서 기존 법률과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면권을 부여하는 게. 그런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나 또는 김은혜 의원이나 또 권성동 의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옆에서도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군을 위한 정치를 너무 과하게 했습니다. 주군을 위한 정치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 버리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주군 정치 예. 이것이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여론 지형을 완전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 가까이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 봅시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 대통령의 권한 인원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반성 없는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5.18의 그 원흉이었던 전두환 씨가 죽으면서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진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지어 신부님의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버텨냈던 것들, 이거는 반성 없는 사면의 결과였거든요. 반성 없는 사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태다. 이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회동 관련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즘 장애인 단체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지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시위인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좀 거친 표현으로 이 장애인 단체를 비판하고 나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글을 쭉 올렸는데 최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이 매우 반향이 컸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는 방식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저 표현 가운데 장성철 교수 비문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다라는 표현 같은데 장애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의 희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원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런 좀 수단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비문명적이다라고 볼모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곧 여당의 당대표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정치와 정치 지도자는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이 할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은 저 사각형 노트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면은요 직접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희망사항, 어려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노트북과 SNS와 이런 사각형의 그러한 휴대폰에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고 그런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각형 노트북에는 따뜻한 가슴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전재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각형 노트북 안에 따뜻한 가슴이 없다. 아주 서정적인, 저는 정말 이준석 당대표의 가슴에 따뜻한 그런 좀 그 몸에 따뜻한 가슴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앵커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비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야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장 교수님은 이제 폭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명 사회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이분들의 존엄성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는 사회, 또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법 제도로 규범화되어 있는 문명 또는 사회를 우리가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오히려 이분들 개개인의 존엄성이 정말로 무한정 보장되고 이 배려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정치권인데 오히려 지금 최대
다수의 불특정 다수와 이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예.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갈등과 분열을 완화시키고 어떤 타협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격화시키고 불난 집에 더 큰 불을 지르는 이런 지금 은행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다. 예. 사람이 다 고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삐뚤어져도 삐뚤어져야 되는데 너무 좀 삐뚤어진 것 같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이런 발언에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죠. 김예지 의원은 직접 찾아가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 또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예, 김혜지 의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데 김 의원이 무릎을 꿇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인수위도 찾아갔습니다. 이미자 간사지요. 그리고 김도식 위원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인수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요구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전장년에서 말씀하신 12대 정책 제안 중에서 40대 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그 공당의 대표님이신데 당의 대표님이신데 좀 사과하시라고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런 절박함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타 시민들에게 좀 세를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예, 출퇴근 시간에 저런 시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 불편이 컸지요. 인수위에서 경청을 하고 또 저런 요청을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죠. 내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확답을 받을 때까지 삭발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단체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사과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전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대신에 사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예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은 없고요. 정태근 의원,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뭐 따뜻한 가슴이 있니 없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과제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주 불필요한 언사를 동원한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도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1년간 박경석 씨가 굉장히 애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저런 방식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지금 그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8조 원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토건적폐라고 얘기하면서 SOC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로 많이 편성했거든요. 그중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 이게 8조 원이 넘습니다. 8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그 전장현을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을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이라는 게 다 합쳐도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쓸데없이 지방도로 만들고 온갖 차도 안 다니는 고속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3조 원의 예산은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돈 쓰지 않고. 예.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시위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집권당 대표의 자세지요, 기본. 예. 그래서 저도 그 전장현의 시위 방식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 차별을 철폐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의지와 단계적 예. 계획들을 갖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분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설득하고 나가야죠. 방금 전에 그 전장현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는 이준석 대표 모습 보셨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8월 사진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준석 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시위는 누구에게든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노력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귀 기울이고 공감하여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해달라 이렇게 시위하는 것을 조롱하거나 또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생존 문제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미성숙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장애인 딸을 지금 키우고 있죠. 전장현 시위 태도도 문제지만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것도 정치에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당 내에서도 또 당 안팎에서 저렇게 비판이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런 말을 하고 또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 일단 먼저 조명희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내 이야기에 100% 동감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참으로 못된 정치고 못된 버릇입니다.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을 차별하면서 20대 여성을 사실상 마녀 사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들을 확대해서 재미를 봤던 대표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대 비장애인을 갈라치고 분열시키면서 또다시 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출근하는 시민들의 로의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너무 뻔히 보이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머릿속이 흔하게 공개되는 저러한 행태를 계속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차라리 민주당을 제대로 비판을 했어야죠. 민주당 5년 동안 전장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 전장년이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벌써 10수년 동안 저 행태의 싸움들을 했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건들면서 제대로 10여 년 만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을 했는데 저 이슈도 이준석 대표가 왜 던졌는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비판들이 쇄도하면서 어제의 이전 그리고 물타기 이러한 행태로 이 문제를 던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준석 대표의 못된 정치, 못된 버릇이 또다시 도졌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성철 교수,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 지적도 있는데
그럴까요? 근데 저게 선거용이라면 어떤 외연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자와 우리가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중도층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라고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수 우파 쪽 진영에서 패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왜 저럴까? 지금 국민의힘 강령에는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게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그것과도 배치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강령과도 배치가 되고 약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중도층도 왜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슈를 갖고 싸우고 있다라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외치는 외침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호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 저것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일까요? 본인의 신념? 신념이나 고집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기본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반대되는 여러 가지 집회나 시위 같은 걸 해왔어요. 예를 들면은 내란 선동으로 9년형을 받은 이석기 씨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작년 11월 달에 반미자주 그런 집회에서 거기서 나왔던 거는 한미동맹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주장을 주관했던 대략 30여 개 단체의 이름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4호선을 타고 이런 국회까지 출근을 하잖아요. 예. 그에 대한 현실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분들의 외침에 대해서 저런 식의 조롱과 폄하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활비로 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비로 모두 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의전비 최소한 수준에서 일부 지원하기는 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해명으로 논란이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그 기밀로 해도 그것은 외부 공개를 잠시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옷에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 그리고 차고 있는 브로치가 2억 원짜리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2억 원짜리 브로치 가지고는 그 회사 까르띠에인가요? 우리 제품이 아니다라고 밝혀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전재수 의원이 이 문제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부속실장 하셨잖아요. 네, 예. 오늘 아주 제대로 나와주셨네요. 어떻습니까? 이 영부인의 의상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이 부속실장을 할 때 저도 이제 특수활동비를 좀 써봤습니다. 예, 써봤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이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전의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이 청와대에 별도의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국정원이나 각 중앙정부 기무사 이런 데 국정원 이런 데 특수활동비도 막 끌어다 쓰기도 막 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특수활동비를 거의 한 40% 정도 줄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상당히 이제 좀 투명하게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고 난 뒤에는 이 그나마 남아있던 특수활동비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청와대 내 총무비서관이 다 집행을 하거든요. 대부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근데
총무비서관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으로 총무비서관을 두게 되면 항상 예외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 위법적인 일, 탈법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 인연도 없는 기재부 출신의 공무원을 이 정도 총무비서관 지금부터 계속 5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밥값도 행사와 관련되는 공무와 관련되는 밥값이 아니면 대통령 월급에서 다 까도록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부인 김정주 여사 옷과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 10월 달에도 이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행사별로 옷을 다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구입을 했고 어떻게 협찬을 받은 것은 또 반납을 하고 또 꿰매 입고 또 같은 옷을 말하자면 이 액세서리를 달리 해가지고 다른 옷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2017년도 10월 달에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김재현 최고위원께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냐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도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도 공개 안 되는 마당에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보호돼야 될 국가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우리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돼도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장들이 중앙정부의 장이라든지 대통령이든 국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전부 다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도록 입법적인 뒷받침을 합시다.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충분히 들었고 제가 원래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저쪽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해라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일단 옷을 도대체 뭘로 산 거냐 거기에 혹시 특수활동비가 들어간 건 아니냐 그 주장이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개의 경우에 뭐 이전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청와대 부속실장을 할 때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이제 좀 엄격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부인의 옷이다.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 가지고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해외 순방을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대한민국의 영부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특수활동비에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순방을 갔는데 순방 간 그 나라에서 특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공무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서 이 의상을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이고 그것도 이제 상대국에서 요구가 있거나 이럴 경우고 또 어떤 행사에 갔는데 그 행사 주최 측에서 또 어떤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 옷을 좀 입어달라 이런 액세서리를 달아달라 이런 요구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고서 반납을 합니다. 액세서리도 차고 난 뒤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퇴임이 이제 한두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정당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너무 좀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아. 특히 문재인 대통령 내분의 성정으로 제가 한 20년 이상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게 사치라는 거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 우리가 이제 법 제도적으로 이런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법적인 뒷받침을 좀 하는 것이 맞겠다. 궁극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사비로 옷을 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비로 옷 산 것만 이렇게 입증하고 해명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영부인인데 그것을 내 돈으로 얼마 해가지고 이 옷을 샀다 그걸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좀 이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그리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라든지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대통령 옷 가지고서 뭐 공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저는 뭐 그때 그거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과도한 좀 이제 공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의견을 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이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는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패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현행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의상 문제는 사실은 의전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의상 비용도 해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의전 비용에 포함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됐냐? 이미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구입비를 갖다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2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근거도 없이 7억을 썼는데 얼마를 썼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항소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퇴임하면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15년 동안 봉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제발 좀 말한 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더더군다나 법원 판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봉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고등법원장이 예를 들면 이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해도 되고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 중에 소위 공개 금지에 대한 그것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한 얘기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민주당이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상 구입비를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봤는데 민주당이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내로남불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형사사법 체계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났다 그래서 그것이 곧 최종심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상 1심, 2심, 3심을 거치게 돼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전례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도 중요하지 물론 이게 1심이고 3심이 아닙니다. 그런 전례, 관례 이런 문제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논쟁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자 이번 참에 그래가지고 국회에도 국회의장하고 국회 이제 그 원내 정당들의 원내 대표들도 특수활동비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카드로 쓰게끔 정빙자를 붙이게끔 바뀌었습니다. 이런 입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되도록 그런 이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납세자 연맹인가요? 그 단체가 재판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 문제를 삼고 나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그러면 국가 기밀이라면 그 임기 종료 이후에 그 사들인 그 장신구 그다음에 옷 뭐 핸드백이 있으면 핸드백 신발 뭐 이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의류 등은 예외 없이 김 여사 개인 카드로 그러니까 사비로 구매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뒀습니다. 사비로 구매한 개인용품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옷값이 국가 기밀이면
다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할 거면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는 거죠. 당장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쓴 147억의 특활비도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무려 147억인데. 특활비로 썼다는 아주 작은 단서, 근거, 뭐 정황 혹은 제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상상 그냥. 특활비 자체의 공개는 전혀 다른 또 문제예요. 특활비는 특활비라고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개 요구가 전방위로 있었죠. 국회를 비롯해서 뭐 검찰 등등등.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조적의 특활비를 모두 공개 혹은 꼭 필요한 대목을 공개하라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자, 양문석 이사장. 네. 공개를 해라. 그거 공개한 전례가 없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요.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옷값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정신 나간 짓이죠. 대통령의 옷값에 대해서 정쟁의 이슈로 삼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옷값이 국가기밀이다. 궁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옷값을 가지고 정쟁의 이슈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정치적 이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자체는 말 그대로 넌센스입니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재현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 안 하면 행사처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사처벌 문제는 전형적으로 자충수지요. 앞서도 나왔던 것처럼 147억의 윤 당선자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그 특활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번째, 우리 당도 당해봐서 아는데요. 내로남불이요. 이거 한 방에 훅 하고 갑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그 프레임에 빠지면서 결국 정권까지 내준 상황인데 한 방에 훅 갑니다. 특활비 검찰총장부터 먼저 공개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검찰총장 공개해라. 그리고 대통령 부인 옷값 공개해라.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고 당연의 지사입니다. 저는 정말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하는 내로남불 한 방에 훅 간다. 꼭 기억하세요. 장성철 교수 얘기 듣고 넘어가죠.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147억 특활비는요. 법무부에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검찰에서 공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옷값 공격이 과도하다,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옷과 관련해서 7억 썼다.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댔습니까? 그거는 그럼 과도한 것이 아니고 소모적인 논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죠.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김어준 씨가 얘기했어요. 김어준 씨가 아는 정도로 그 증빙이 된다면 청와대가 왜 국민 앞에 사비로 쓴 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 못합니까? 김어준 씨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만약에 특활비로 옷을 사지 않았다. 그게 정확한 얘기라면은 이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끄럽습니다. 한 실무위원이 최근에 해촉이 됐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실무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규 변호사가 당선인 경호 차량을 셀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보안 유지 위반으로 이제 걸려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런저런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상규 변호사가 부당하다. 내가 해촉된 절차도 부당하지만 내가 해촉되려면 다른 사람 더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폭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인수위가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조상규 변호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어디서 기자회견을 하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기자회견 기자분들이 장소가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상황에 네,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 네. 지금 출입하신 것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이거 보여주고 출입했다니까 제 펜만 주시죠. 아니 나갈게. 그럼 저 도로에서 하면 되죠. 거기만 보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차량은 번호판이 명확하게 다 나온 사진들이 인터넷에 허다합니다. 제 사진은요, 이겁니다. 여기서 제 뒤에 차량 번호판 보이시는 분? 자, 번호판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이십니까? 자, 제 사진이 보안상 위반 사진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럽니다. 보안 절차 위반에 따른 해촉 절차 진행을 알고 계시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문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로부터. 자,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누락으로 저의 이름이 전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달라고 합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이 입김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트랙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착오로 저한테 전달해서 자진으로 나가게끔 조용히 설득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냥 잘라야 되는데 사유가 없거든요. 해촉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비밀 누설이 있어요. 비밀 누설.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사유화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권력자들이 들어와서 사유화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 눈에 나는 사람들 다 밟아가지고 다 내쫓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법치인가요? 예,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장성철 교수 저 내용 좀 아세요? 전 저 내용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요. 예. 조상규 변호사도 잘 알아요. 조상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됐던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고발 사건?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예. 뭐 이렇게 뭐 고발 사주 고발 사주 고발 그거 사주 말씀인가요? 사건. 예, 예. 그거를 8월 달에 직접 그 소장을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정치를 되게 하고 싶어 한 친구고 예. 상당히 이제 이 우파 쪽 정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저 친구가 이제 인수위원 실무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수위원 그 명판 앞에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예. 그리고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차는 내 차랑 비슷한데 저 차 안에는 경호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총도 있다. 그것이 내 차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이거는 보안 사고다. 왜 이런 걸 올리느냐 해가지고 해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조상규 변호사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그것이 보안이라면 여태까지 대통령 경호 차량 예. 이거 다 번호판 다 오픈이 돼 있다. 이유가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내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찍은 것도 보안할 것이 아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저 친구가 권영세 부위원장하고 용산에서 공천을 받을 때 최종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래가지고 권영세 부위원장이 아니 이 친구는 왜 인수위원회에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화를 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조상규 변호사 얘기인데, 예. 그래서 권영세 부위원장이 자기를 견제해서 내보내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인수위원회를? 모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실무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인수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하게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권영세 부위원장이 몰랐을까요? 다른 라인으로 왔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선자 비서실을 통해서 명단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그것을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으로 놓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재수 의원도 인수위 활동이 했었잖아요. 제가 2002년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인수위원회. 가끔 해촉되는 분도 있긴 있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 받고 또 이제 그 할 때 대략적인 뭐 이런 것도 하고 대개의 경우 이제 인수위원회를 하게 되면 보안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이 인수위원회도 보안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 사무실 또는 그 회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못 하게끔 사전 교육을 하는데 아마 사전 교육이 안 됐든지 뭐 그런 이제 뭐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동안 인수위에 저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태근 의원 본인이 이렇게 해촉된 게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저렇게 밖에서 나보다 더 막 문제 많은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막 까발리는 상황입니다.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분 역량 자체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는 이제 인수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들이 있고 예. 지원단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무위원이었으면 캠프 때 아마 팀장급 정도를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인수위 업무 물론 뭐 잠깐이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인수위에 활동하고 있다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지금 주력하다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별로 적절한 인선은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의 뭔가 갈등 그것도 본인 주장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별로 적절한 인수위 위원으로 인선은 아니었던 게 분명한 것 같고 지금 태도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예.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인수위 모양이 안 좋죠. 뭐 어느 공간이나 저는 사람들을 뽑아서 꼭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항상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또 뭐 대통령 당선자의 사람 보는 안목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윤 당선자에 대한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고발 사주 혐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혐의자를 실무위원회에 뽑았다라 이 문제는 좀 더 윤 당선자의 인수위가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나 뽑아서 내부에 내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철저하게 사람들을 가려 쓰는 것, 공신첩에 이름 올렸다고 그대로 갖다 붙이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초반부터 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경고가 그 스스로에게 경고를 던졌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이모 저모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